제가 그 강의 의뢰를 받고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다가, 뭐 파이썬, 아마 대부분은 다 파이썬 알고 오신 거죠? 다 쓰시는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썬 공부하다 보면 저 뒤쪽에 좀 공부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파이썬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고요. 또 동적이라는 면하고 또 스태틱하다는 면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확실히 좀 짚어야 될 면들이 좀 있어서 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또 뭐 제가 공학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해서 파이썬으로 그 사이언티픽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좀 시간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주제로 동적인 면하고 정적인 면을 좀 다뤄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의뢰받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여기 주최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뭘 보내드렸냐면은 HTML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이 자료인데 지금 프린트돼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 자료 맞냐고. PPT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는 PPT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지금 이 폼에서 선택한 PPT가 아닌 이 폼에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한테 제가 쓰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걸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파이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는 분 혹시 아이파이썬? 네, 아이파이썬 노트북 쓰고 계시는 분? 네,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이게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일부러 이런 포맷을 좀 선택을 했고요. 그 아이파이썬은 원래 이제 파이썬에서 그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고 해서 그 원래 파이썬은 그 파이썬 자체의 스크립트 언어를 실행하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그 툴인데 그 쓰다 보니까 내가 쉘 명령도 좀 해야 되겠고,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쉘로 갔다가 인터프리터 왔다가 이런 작업을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아이파이썬이라는 겁니다. 인터랙티브 파이썬. 그래서 파이썬 자체 명령도 들어가지만 여기 자체에서 쉘 명령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단순히 그 콘솔상에 또 다른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냥 그 쉘 커맨드가 되는 뭐 이 정도로 예,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콘솔에서 아이파이썬이 나왔다가 아이파이썬 Qt가 나왔다가요. 그 그래픽이 지원되는 Qt 콘솔로 나왔다가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한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샘플을 한번 좀 보실게요. 이게 이제 그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일반 문서 같아요, 그냥. 여기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고요. 네. 뭐 링크도 다 되죠, 그냥. 예. 게다가 이런 수식까지. 뭐 레이텍 이런 포맷의 수식을 다 그대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코드입니다.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고요. 실행 결과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뭘 좀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그 인터프리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다 긁어가지고 또 붙여가지고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우리가 해왔었는데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이용하시면 그냥 여기다가 그 셀이라고 하는데요. 셀에다가 명령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실행이 돼서 결과가 쭉쭉 나옵니다. 그거 쭉 정리해 놓으면 그대로 하나의 문서가 되고요. 나중에 이게 확장자가 IPYNB,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죠. IPYNB인데, 이거를 그냥 그 동료들하고 그냥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결과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쭉 해서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이거 쓴 지 한 1년 반 됐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이걸 가지고 발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이게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이걸 한번 써서 발표하려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도 해드릴 겸. 그리고 이게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이제 이게 지금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커널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하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커널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쉐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내가 실행했던 그 결과, 그 콘텍스트 그대로 그 아이파이썬 큐티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콘솔에서도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코어가 있죠.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는 패러렐 컴퓨팅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파워풀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모든 다 물리치고 지금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나 이쪽이 지금 점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저런 자료 정리 이런 걸 다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개인 서버에다가 그 아이파이썬 노트북 서버를 실행해 놓고서는 여기는 지금 파이썬 설치도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크롬 하나 가지고 지금 제 서버에 이걸로 연결해서 지금 실행하고 여러분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자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버에 덜렁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동적인 특성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도 사실 동적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적인 면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쓰기 전에 대부분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C나 자바를 쓰시던 분이 이걸 아마 쓰시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언어들은 정적이죠. 스태틱하죠. 스태틱하다하고 다이나믹하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게 무슨 차이죠? 스태틱하다란 말은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컴파일 할 때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함수 위치라든지 변수 A라고 쓰면 그게 위치가 메모리상에 물론 상대적인 번지로 다 계산이 되지만 다 계산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스태틱하다는 뜻이고, 반면에 다이나믹하다는 거는 실행할 때까지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우리가 A는 1을 하게 되면 그때에서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오브젝트하고 링크가 되고, 이런 다이나믹한 관계로 런타임 시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파이썬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료되는 그 부분이 바로 그런 점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어지네.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네. 예. 뭐든지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빠른 어떤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한 언어로서 우리가 파이썬을 쓰고 있는데요. 그 반대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파이썬이 좋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C를 써야 되고 혹은 자바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 파이썬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고 있는 거죠. 타입 체킹이 없어요. 너무 동적이에요. 이런 면들이 무슨 문제를 다시 일으킵니까? 속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파이썬의 단점은 속도. 그래서 이제 사이언티픽 계산하는 사람들도 속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파이썬은 C나 포트란하고 굉장히 잘 물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연산 자체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루틴 자체를 돌리는데 파이썬 속도가 상당히 느린 건 사실이죠. 파이썬의 for 루프 한번 100만 번 돌려보셨어요? 그거 C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어요? 1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 정도의 그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 되고요. 그 원인이 바로 저는 다이나믹성 때문이죠. 우리가 A 플러스 B 하는데 그 플러스란 연산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문제가 그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이고 뭘 넘겼네. 이게 지금 아이파이썬에 제가 서투릅니다. 이거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없네요. 오케이.
자, 그 어떤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일단 한번 보죠. 근데 재미있게도 파이썬의 이 다이나믹의 특징을 없애버린 언어가 또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파이썬이라고? 알파이썬이라고 들어보신 분? 써보신 분? 네, 없죠. 알파이썬이라는 재밌는 언어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약자인데요. Restricted Python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집합 중에서, 언어 집합 중에서 일부분만을 취해서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취했죠. 근데 일부분이에요. 그 알파이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Restricted 뭘 제한했느냐 하면 이런 파이썬의 동적인 특성을 싹 제한하고 정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알파이썬이에요. 이런 알파이썬을 만들고요. 이 알파이썬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또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파이파이라 그래요. 정말 재미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C 파이썬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NCC로 만들어졌어요. NCC로 만들어서 파이썬을 실행을 하는데 인터프리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파이파이는 뭘로 만들었냐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그냥 파이썬이 아니고 무슨 파이썬이냐면 알파이썬이에요. 그 알파이썬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파이썬의 서브셋이에요. 다이나믹한 특징을 없애고 스태틱한 면만을 가져온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인터프리터가 파이파이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혹시 보셨죠?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해가 도대체 안 되고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파이는 두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파이파이 자체가 인터프리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C 파이썬 인터프리터하고 똑같은 인터프리터예요. 파이파이. 그래서 파이썬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파이파이로 다 실행이 됩니다. 혹시 안 된다면 그건 버그예요. 정상적으로 다 실행해야 돼야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파이파이는 두 가지 기능인데요. 이제 또 하나는 그 알파이썬 언어로 동적 언어의 인터프리터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파이라는 인터프리터를 하나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이파이를 설치하면요, 파이파이 하게 되면 인터프리터가 하나 떠요. 그거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인터프리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레임워크를 하나 제공하는데요. 그거는 알파이썬으로 쓰여진 언어를 트랜슬레이트하는, 여기서 트랜슬레이트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쓰는 말은 인터프리터, 해석을 하는 인터프리터 혹은 컴파일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트랜슬레이트는 번역의 또 다른 용어잖아요. 근데 이건 인터프리터도 아니고 컴파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또 안 쓰는 용어에는 아마 트랜슬레이트라는 언어를 썼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주는 툴을 하나 제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미있게도 알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그 코드를 C 코드로 변환하고 그걸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줘요. 제가 요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더 정리를 해왔어요. 관심 있으시죠? 네. 아니, 오늘 다이나믹 특징보다 오히려 이게 더 재밌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아이파이썬 노트북인데요. 제가 정리하는 자료들 이렇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만 요거는 하여튼 파이썬 3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되고요. 그 중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알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근데 알파이썬 여기 써 있는 대로 알파이썬은 그 파이썬으로부터 신텍스를 취했지만 파이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예. 물론 알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파이썬에 다 수행이 되는 게 서브셋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특징이라고요 하는 것이고요. 스태틱한 특징만을 가지고 있고요. attributes can be,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파이썬 자체는 이런 거잖아요. A는 100 하면 A는 인테저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테저 A라고 선언하지는 않지만 A는 100이라고 했을 때 A가 인테저 타입이라는 거 한번 알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A는 계속 인테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스태틱하다는 거예요. 선언은 없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선언은 없지만 한번 사용 쓰임새가 정해지면 끝까지 그 콘텍스트 안에서, 함수 안에서 어떤 변수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딕셔너리 같은데, 리스트나 이런 키값으로 한 가지 타입을 쭉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제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언어를 만든 이유는 그 스피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에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이나믹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빠져 있어요. 뭐 제너레이터라든지 뭐 우리가 오늘 할 많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있었을 때 오늘 뒤에 하는 이런 내용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서 이게 파이썬 코드고요. 제가 Shift 엔터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고. 좀 그림이 크네요. 네. 자, 이게 알파이썬의 뭐 실행 구조가 되겠는데, 여기 빨간 게 이제 손으로 만들어진 이거 알파이썬 소스 코드입니다. 빨간색. 그러면 이것이 분석이 돼요. 근데 알파이썬은 재밌게도 소스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바이트 코드가 일단 만들어지잖아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를 다시 분석해가지고, 코드를 생성해내는 그런 약간 무식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속 분석해. 변수의 쓰임새가 뭔가 그걸 다 어노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블록으로 다 만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최적화 시켜가지고 결국 타겟이 C 코드라든지 LLVM이라든지 지금 이건 아직 구현이 아니에요. 현재 그 백엔드는 C 코드만 지원을 합니다. 현재 공식적인 거는. 근데 여기에 이건 일반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언어로 출력하든지 그거는 누가 백엔드 쓰기만 하면은 가능하도록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포맷으로도 변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C 코드가 실행 파일로 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언어도 될 수 있고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파이썬에서 C++로 이제 바꾸는 코드를 보겠는데요. 일단은 파이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터프리터고 하나는 트랜슬레이터라는 툴체인.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를 C 코드로 바꾸는 툴체인을 제공을 한다는 두 가지 면인데 우선은 파이파이 실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인수를 계산하는 간단한 함수예요. 뭐 코드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코드가 존재하고요. 여기 메인인 경우에 뭐 이렇게 실행하라 이렇게 일반적인 저기죠. 자, 이거를 이 코드 여기에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에 보면 자, 이런 내용으로 파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write 파일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파일이 제 서버에 써지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버라이팅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라이팅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느낌표 하게 되면은 이제 쉘 명령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파이썬으로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시켰습니다. 뭐 결과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인수들 이런 이 숫자에 대한 인수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이 2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6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파이파이로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네. 이게 제가 오케이. 할 때마다 좀 달라서 뭐 여긴 지금 1.9 곱하기 10-6승 정도 시간이 나왔고요. 이건 뭐 할 때마다 달라가지고 어쨌든 대략 보면 한 2배에서 6배 정도 속도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로 만들어진 파이썬으로 이걸 실행하는 것보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파이썬으로 이걸 실행하는 게 더 빠르다는 우리 상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이게 JI, Just in Time 컴파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그걸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파이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알파이썬용 코드를 쓰고, 그것을 실제 C로 변환해서 실행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똑같은 코드인데요. 그, 알파이썬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우리가 C의 엔트리 포인트가 메인 함수가 엔트리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알파이썬도 엔트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타겟이라는 함수예요. 타겟이라는 함수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타겟에 여기 그 타겟이란 그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로 그 실행할 함수를 넘겨받게 돼요. 그럼 이 메인이 가장 이제 먼저 실행할 함수가 되는 거죠. 요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간 2개를 체크하고 이제 계산하는 나머지 코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제가 무슨 작업을 하냐 하면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어저께 만든 자료라 여러분 거기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자, 요걸 이제 알파이썬을 실행합니다. 이거 소스 다운받으면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치면 인터랙티브 모드를 안 하겠다는 게 바로 출력 결과에는 끝내라는 얘기고요. 지금 만들어진 소스가 factor2.py입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줄이죠, 뭐. 자, 이게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커널 BG라고 나와요. 계속 실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 코드를 열심히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 컴퓨터가 좀 느려서. 이 그림도 좀 출력을 하고, 워닝 열심히 내고 있고요.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네, 이제 결국 C 파일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한번 보죠. 아이고, 너무 느렸네. 네. 보시면, 네, 39.3초가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죠. 자, LS에서 한번 봤더니, 자, 이건 좀 줄이고요. 네. 자, LS에서 봤더니 지금 factor2.py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factor2 뭐 아웃풋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시 C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요. 이게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이거 지금 우분투 리눅스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그대로 실행해 보죠. 네. 시간 체크 안 되고 있어요. 0.00000. 예. 아까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나왔잖아요. 이거 플로트니까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308승 뭐까지. 물론 이건 아니지. 이제 플로트 포인트로 표시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아까하고는 조금 더 큰 숫자로 비교해야만 시간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훨씬 빠른 게 됐고요. 여기 보셔도 거의 다 0초로 나오죠. 이게 시스템 그 타임 명령에 의해서 지금 시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파일 크기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만들어진 factor2C의 실행 파일이 되죠. execution mode 다 있고요. 저 파일이 커요. 227K 정도. 네, 뭐 아주 단순한 코드에 비해서는 파일이 상당히 큰데 뭐 그것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파이썬에 우리가 그 시스템 그러니까 C에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 메모리 관리, 가비지 컬렉션 기능이 지금 여기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결과죠. 그러니까 파이썬을 가지고 C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코딩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처음부터 C를 짜지 왜 파이썬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restricted python이라고 해도 그 파이썬의 특징을 우리가 그대로 다 쓸 수가 있고요.
훨씬 프로그래밍 하기가 훨씬 쉬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케이. C 익스큐션 파일이 나왔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EM 스크립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EM 스크립트는 뭐냐면요. C를 가지고 그 C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툴이에요. 이걸 두 개를 연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알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실제 수행은 뭘로 돌아가요?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도 여러분 아시지만 다이나믹한 언어예요. 파이썬 못지않은 다이나믹한 언어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도 여기 이 언어의 스태틱한 면을 따로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만드는 언어가 있어요. AS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C가 굉장히 스태틱한 언어잖아요. 그죠? C의 스태틱한 면을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의 सब셋인 ASM으로 변환해가지고 그걸 실행하게끔 만드는 이런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 실행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뭐가 올라오게 되냐면 파이 JS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건 뭐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파이썬 인터프리터예요. 저거를 인클루드 하고요. PY JS를 인클루드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HTML에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백엔드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뭐라도 될 수 있어요. 자바 버처 머신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것이라도 지금 파이썬으로 작성해서 어떤 언어로라도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거 미래가 이게 만만치 않네라고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네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아마 요건 간단히 해서 한번 넘어가죠. 이게 그 알파이썬의 사용 예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이썬은 원래 인터프리터를 설계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인터프리터를 알파이썬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실행 파일을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원래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 제가 만든 예는 아니고요. 다른 소개하는 데서 가져온 이그젬플이 됐습니다. 하나 이게 언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언어예요. 이 오른쪽 화살표 쓰면은 이게 원래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테이프이 뭐냐면 숫자가 쭉 저장된 일렬로 쭉 저장된 뭐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걸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현재 포인터가 있어요.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플러스면 현재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마이너스는 빼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간단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 브래킷이 나오면은 현재 포인터에 있는 값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이 0이면은 다음 닫히는 브레이크로 넘어가는데 0이 아니면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아주 심플한 언어인데요. 이 언어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이그젬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냥 플러스 하나 나왔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값이 하나 증가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 플러스 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나 넘어오죠. 값이 하나 더 늘어나고요. 여기 1이 증가하니까 0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다음 하나 더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개 있어요. 그럼 112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왔어요. 한 번 더 와서 그냥 건너뛰었죠? 플러스 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3개 넘어왔어요. 그러면 3개 이렇게 되죠. 10개 플러스 했어요. 10이 되죠. 현재 위치.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괄호가 나왔어요. 이 괄호는, 괄호 현재 위치에서 값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0이 되면은 이쪽 괄호 바깥으로 나가고요. 0이 아니면은 계속 이 안을 진행하는데, 현재 위치 값이 여기에요. 포인터에. 여기 10.
마이너스면 이거 하나 뺍니다. 그럼 9가 되죠. 9가 되면서 이걸 쭉 진행을 해요. 하나 가서 증가하고, 하나 가서 증가하고, 하나 가서 증가하고. 그래서 하나 가서 증가하고, 하나 가서 증가하고, 또 하나 가서 10개 증가하고. 그 다음에 3개 다시 왼쪽으로 포인터 이동하고. 이거를 몇 번 합니까?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9, 19, 8, 7 해서 10번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10에 있는 다음에는 하나씩 증가하고 그 세 번째 건 10개씩 증가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0이 최종적으로 0이 됐고 얘는 10, 10, 100이 돼 있다. 네, 이게 언어인데요. 그리고 점이 나오면 현재 값을 아스키 코드 값을 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콤마 하면 표준 입력에서 X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코드, 이 인터프리터가 지금 이 코드고요. 뭐 코드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코드용 언어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저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거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프로그램 언어를 이렇게 짠 사람도 대단하죠. 네. 끝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자, 이게 실행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실행된, 아까 그 정의된 언어를 실행된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아직도 언어고요. 자, 여기에 그 결과가 되겠고요. 좀 세부적인 결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파이썬으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타겟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알파이썬으로 이걸 번역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아까처럼 알파이썬으로 된 코드를 C 코드로 바꿔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아까 코드보다는 좀 더 길고요. 네.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초만 기다리시면. 아, 30초 끝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행 파일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아까 그거를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 그게 그대로가 아니고 만델브로트 또 다른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래밍인데요. 굉장히 훨씬 더 큰 파일이에요. 아, 예, 이걸 지금 만들어진 거 가지고 지금 네, 더 작게. 만델브로트 아시죠? 모르시나요? 만델브로트 이미지 아시죠? 프랙탈 그래픽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의 시간 걸렸습니까? 한 27초 정도 실행한 결과고요. 자. 이거를 제가 집에서 연구실에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냥 순수한 파이썬으로. 그랬더니 얼마가 걸렸냐면요. 여기 나오죠. 60분 25초. 이거 기다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이상을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파이썬으로 1시간 이상을 실행했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JIT 컴파일링 옵션을 주지 않은 경우고요. JIT 컴파일링 옵션을 코드를 넣고 JIT 컴파일링 옵션을 줬을 때 결과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 컴파일하는 과정을. 왜냐하면 전체 컴파일만 트랜슬레이트만 252초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어쨌든 실행하도록
실행 결과를 한번 보이죠. 네. 화면을 작게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네, 아까 27초 알파이썬으로 트랜슬레이트 했을 때 27초 걸렸는데 지금 몇 초가 걸렸냐면요. 이걸 git 컴파일 옵션을 줘서 했을 때 지금 9.6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이썬 자체도 좋지만 거기에 git 컴파일 옵션을 줘가지고 그 자체를 했을 때 훨씬 더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논문에서 도대체 프로그램의 다이나믹한 특징을 좀 얼마나 사용하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떤 다이나믹 속성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한 초기에는 한 90%,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중간에 가면은 이제 한 20% 정도 다이나믹 속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결과를 낸 논문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파이썬의 동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아까하고 정반대되는 스태틱하지 않고, 네. 처음에 이제 리플렉션. 이제 리플렉션 자바나 C++에서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런타임 시에 어떤 그 객체의 속성 값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타이핑, 변수가 어떤 특정한 형으로 지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이런 거, 다이나믹 타이핑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코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준 코드, 즉시 컴파일 해가지고 인터프리트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오브젝트. 그 멤버나 메소드를 런타임 시에 그냥 즉시 만들어서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팅 하는 것도 다이나믹하게. 그 다음에 메타클래스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특징 중에 하나죠. 클래스를 막 생산해내니까요. 자, 리플렉션의 예들입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변수, 메소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리플렉션이 아닌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후에 인스턴스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obj.hello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리플렉션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문자열로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글로벌 변수, 글로벌 하면은 그 딕셔너리 나오죠. 그 네임스페이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인 딕셔너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클래스 이름, fu라는 이름을 주면 거기에 클래스 오브젝트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오브젝트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get attribute라는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있죠. 네임스페이스를 주고 현재 네임스페이스 현재 모듈을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름이 없어도 그 name이라는 메인이라는 그 모듈을 시스템 모듈스에 가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듈 리스트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모듈을 얻어서 그 네임스페이스에서 이런 클래스 이름을 주게 되면 이런 오브젝트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죠. 이런 방법으로 파이썬에서는 리플렉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드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다이나믹 타이핑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기능들이죠. A는 1, 2, 3에다가 갑자기 문자열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파이썬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런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타입 선언이 없다 보니까 뭐 정수를 넘기든지 플로팅 포인트를 넘기든지 예. 저 플러스란 연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 플러스 연산은 A하고 B 오브젝트가 뭐냐에 따라서 동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A, B가 인테저가 되면 인테저 에디션이 되지만 두 개가 다 문자열이면 문자열 컨캐티네이션의 연산을 정말 다른 함수를 매핑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죠. 늘 다이내믹하게 저걸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플렉서블하고 좋지만 반대로 저것이 속도 문제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이나믹 코드입니다. 자, 코드도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 자, eval이라는 함수가 있죠. 3 플러스 4 하게 되면 결과가 7. 좀 문자열로 된 전 수식을 해석해서 바로 합니다. 코드를 보시죠. 자, 이런 코드를 EXEC. 이거는 익스프레션인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은 스테이트먼트들이 모인 경우에는 EXEC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죠. 뭐 얼마든지 코드를 자유롭게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면 뭐 PHP나 ASP 같은 이런 식의 코딩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여기에 이거를 해석하는 코드가 이겁니다. 저 샵 괄호 샵 열고 샵 괄호 닫고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EXEC로 실행해서 그 코드를 추출한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보죠. 네. 간단히 PHP 같은 언어를 쉽게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다이나믹 오브젝트. 멤버나 메소드를 런타임 시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의 속성을 런타임 시에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 클래스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파이썬은 그냥 네임스페이스예요. 클래스도 네임스페이스고 인스턴스 오브젝트도 네임스페이스예요. 그 네임스페이스라는 건 언제든지 네임을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보호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처음 컴파일할 당시에 딱 정해져 있지만 파이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외부 오픈되어 있어요.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클래스 멤버 정할 수 있죠. 네,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제가. 자, 인스턴스 오브젝트 만들었죠. 네,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네임스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멤버나 메소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멤버가 아니라 메소드, 람다 함수를 저기다 바로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함수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에 요거는 그 인스턴스 오브젝트에 그냥 함수로 헬로우라는 함수를 등록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정식으로 메소드로 등록을 하려면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에 이걸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첫 번째 인수로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받기 위해서 셀프라는 인수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우를 등록한 다음에 사용했을 때에 헬로우를 사용한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클래스 설계할 때 다 정해놓지만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코드 자체도 이렇게 문자열로 어디서 읽어오거나 여러분이 프로그램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코드를 메소드로 바로 등록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다이나믹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다이나믹의 특징은 이제 다이나믹하게 모듈을 임포트 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임포트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것 대신에 양쪽에 언더라인 붙어 있는 저 임포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열로 지정된 모듈들을 즉시 이렇게 임포트 할 수가 있죠. 매스를 임포트 했습니다. 문자열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임포트 매스한 거 똑같은 효과를 내고요. 모듈 안에 어떤 모듈을 또 임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OS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임포트 OS한 거하고 똑같지만은,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os.path라는 거를 임포트 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그냥 OS, 이 결과를 보시면 OS 모듈, os.path를 임포트를 해도 결과적으로 OS라는 거. 이상하죠? 저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왜 저렇게. 패키지를 한번 보죠. 이 패키지 이런 구조로 만들겠다. myApp, commands 두 개 패키지가 있고요. 이니트 초기화되죠. 지금 모듈이 지금 4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쉘 커맨더가 좀 믹스해가지고 저런 구조를 여기서 즉각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import myApp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myApp이죠. 뭔가 좀 잘못됐네요. 예. 이거 다시 실행하면 돼요. 지금 실행한 거예요. 이제 myApp 실행했을 때 myApp 나온 건 맞죠? 네. 왜 잘못돼 있었지? 자, 여기 myApp.foo 임포트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myApp2.foo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이 패키지 안에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서브 패키지 안에 있는 command 1이라는 그 모듈을 임포트 하려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그 init.py에서 all 해가지고 이걸 임포트 해주지 않으면 안에 있는 모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만약에 command 1을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똑같이 해주시고요. from list 옵션이 있어요. from list에서 command 1, command 2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를 임포트를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렇게 해서 from list가 empty가 아닌 경우에만 app4를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는 이렇게 내가 임포트를 했어도 전부 왼쪽 모듈로 임포트 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empty가 아닌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모듈이 임포트 된 걸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내용들인데 뭐 코드를 참고하시면 너무 자세한 설명을 지금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자, 또 다른 임포트를 하는데 IMP라는 좀 더 로레벨적인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이것이 실제로 임포트라는 문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내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imp.load source라든지 imp.load compiled, 그러니까 소스를 임포트할 때는 load source를 쓰시고 컴파일 된 거를 임포트할 때는 load compiled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그 모듈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잠깐만요. 여기구나. 자, 이번엔 그 클로저, 함수 클로저하고 장식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파이썬의 함수는 다 1급 함수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일반 변수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함수 인수로도 넘어가고 리턴도 가능하고 자료 구조에도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데요. 그 함수 클로저는 뭐냐면은 그 함수가 참조하는 그 함수 안에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함수 안에 함수가 정의가 되고 여기서 이 함수를 리턴했을 때 이 함수에 관련된 이런 또 다른 변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온 이런 여기 로컬 변수라고 사실은 넘어갔지만 이 함수, 이 내부의 함수 오브젝트로 봐서는 얘는 스태틱한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콘텍스트까지 함께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펑션 클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쿼드레틱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ABC 변수가 있으면 2차 함수 계산을 하는 건데요. 쿼드레틱 3-4, 5 이렇게 줬을 때 ABC가 3-4, 5가 되고요. 여기서 받은 이 F1을 계산할 때 여기서 받은 이 F는 X값만 받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ABC는 아까 받은 이 값을 스태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 밑에 또 다른 값을 주면은 이런 ABC 값이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런 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F1이라는 함수 오브젝트고 이게 F2라는 함수 오브젝트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수로 받은 저런 환경을 이런 네임스페이스에 가지고 스태틱한 네임스페이스에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돼서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로 실행이 된다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재미있죠. 이게 클래스 인스턴스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게 클래스 인스턴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make counter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부에 카운터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카운터를 리턴을 하죠. 근데 이 카운터 이게 여기 0으로 지금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스태틱한 변수가 되고요. 이 안에서 이 카운터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선언해야 되냐면 non local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그냥 카운트라고 하게 되면 이 로컬 변수가 되고 이거 안 선언하면 글로벌이 되기 때문에 이 네스티드 네임 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려면은 논 로컬이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이 카운트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C1과 C2는 그 함수가 몇 번 불렸나를 자동으로 카운트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기능을 똑같이 클래스로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멤버로 카운트라는 변수를 주고 호출될 때마다 연산자 중복을 이용해가지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걸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얘는 그러니까 함수 클로저가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클래스 인스턴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같지는 않죠. 얘는 클래스는 연산자 중복을 지원하고 상속을 지원하고 뭐 이런 면들이 있지만은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를 갖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클로저 정보 확인 뭐 다 가능하고요. 아이고. 자, 이게 아까 알파이썬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 바람. 이게 함수 클로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데코레이터의 저 기능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데코레이터가 뭡니까? 아까 함수 클로저 개념에서 보면은
그 함수를 인수로 받는 함수 클로저가 데코레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함수를 여기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하고 후에 뭔가 다른 작업을 해서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묶은 함수를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데코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원래 함수가 간단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I am here라는 것을 간단히 출력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자, 래퍼를 통해서 했을 때 뭘 리턴하죠? 여기 이 래핑된 이 내부 함수를 리턴하죠. 이거는 아까 원래 함수에다가 전후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했을 때 원래는 I am here라는 거를 출력을 하는 함수지만은 여기에 보시면 자동으로 전후에 뭔가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자, 이걸 간단히 표현하는 게 래퍼 이게 at하고 래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저걸 간단히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 계산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오늘 지금 좀 문제가 생겼는데 저 메타 클래스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 혹시? 네. 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여기 이렇게 인수를 이런 식으로 at하고 장식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t하고 함수 호출하듯이 인수를 준 결과에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갖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arg를 호출한 결과를 다시 호출해가지고 함수 클로저로 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 됐고요. 이게 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이 함수가 얘는 2개가 아니고 3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3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호출했을 때 이게 체크 억셉트를 받게 되고요. 그 체크 억셉트가 다시 데코레이션 하는데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시 안에 있는 함수를 리턴을 하게끔 되어 있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해져. 아까부터 훨씬 복잡해졌는데, 자, 이런 건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타입 체킹을 할 때 accept, integer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타입을 가지고 만든 정해진 integer라는 타입으로 정해져서 이 내부 함수가 리턴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결과에 다시 add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여기 add로 좀 추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레벨이 하나 추가되면은 그 함수를 정의하는 레벨이 하나씩 더 늘어나게 돼요.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테저를 add 2개 할 때 인테저 2개로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문자열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함수 인수 체크라든지 아니면 디버깅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간단히 말 그대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타 클래스. 자, 메타 클래스는 자, 클래스를 생성하는 클래스죠. 파이썬은 뭐 C의 클래스는 어때요? 그건 스태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만 보이지 실제 코드를 실행할 때는 런타임 C에는 클래스란 객체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메서드 이런 것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 클래스 오브젝트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도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로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클래스가 있죠. 그걸 메타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클래스. 그게 뭐냐면 타입이 메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 클래스 이렇게 선언했죠. my type 클래스, 패스 이렇게 선언한 게 이거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타입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클래스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가 뭔지, 멤버나 메서드가 뭔지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은 선언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my 클래스라는 메인 모듈 안에 있는 my type 클래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 아주 키포인트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인수를 가지고 클래스 멤버죠. 클래스 멤버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클래스 이름은 소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멤버를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베이스 클래스를 소리를 만들었을 때 베이스 클래스를 소리로 하고 사운드라는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 클래스 확인하니까 소리라고 나오죠. 자, 또 이 다음 예는 멤버뿐만 아니라 메서드도 이렇게 여기 메서드 정의해 놓고 메서드도 다이나믹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타 클래스 타입이라는 메타 클래스는 역시 클래스예요. 그래서 서브 클래싱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서브 클래싱을 했을 때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메타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적당하게 메타 클래스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재미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한번 이니트 함수를 보죠. 이거 콘스트럭터인데요. 클래스의 콘스트럭터에서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오브젝트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전달이 되는 반면에 메타 클래스에서 이니트 콘스트럭터는 새로 만들어진 클래스의 인스턴스, 클래스가 됩니다. 클래스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초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 타입을 메타 클래스로 아니죠. 여기 타입 대신에 서브 타입으로 똑같이 호출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클래스 서브 타입을 이용해서 서브 메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서브 메타 클래스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초기화 안 했네요. 어쨌든 여기서 서브 메타 클래스 여기, 이거 처음, 이 클래스 만들어질 때 여기 저 init sub, 이 출력을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이 프린트에 의한 출력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 선언할 때 우리 new라는 게 있었어요. 클래스에 new라는, 연산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저게 클래스에서는 뭘 말하는 거죠?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들기 전에 new가 호출이 되고 new에서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init에서 초기화하는 거죠. 얘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일반 클래스인 경우, 메타 클래스인 경우에 메타 클래스인 경우에 new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 클래스의 new는 첫 번째 인수로 여기에 일반 클래스의 new는 첫 번째 인수로 이 클래스 오브젝트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 클래스의 new인 경우에도 첫 번째 인수로 메타 클래스 오브젝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입니다. 여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이 일반 클래스의 뉴의 목적이라면 얘는 메타 클래스니까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이 뉴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뉴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멤버 메소드를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는 사전이 넘어오는데 요거는 내가 지정하지 않았어도 who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 메타 클래스로부터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자동으로 who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게 돼요. 메소드를. 그래서 실제로 서브타입 2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who라는 것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 나는 정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나는 who라는 것을 메소드를 정의한 적이 없는데 저 메타 클래스로부터 자동으로 정의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new와 init의 두 개의 그 차이를 지금 말씀을 보이고 있는 코드고요. new에서는 메타 클래스가 첫 번째 인수로 넘어오고 메타 클래스로부터 실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리턴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init는 클래스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두 개의 메소드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타 클래스에도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 정의된 메소드는 클래스를 인수로 받죠. 첫 번째로. 우리 셀프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인수로 받는 게 아니라 얘는 클래스를 인수로 받습니다. 그 whoamI라는 저 메소드는 클래스를 인수로 받기 때문에 뭐가 되죠? 클래스 메소드가 됩니다. 클래스 메소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스턴스, 그러니까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가 아닌,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첫 번째 인수로 전달되는 그런 메소드가 아닌 클래스 메소드. 우리가 장식자로 클래스 메소드 선언할 수도 있죠. 똑같이 메타 클래스에서 정의한 것이 자동적으로 클래스 메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상에서 우리가 메타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했던 방법대로 첫 번째 인수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팬시하게 메타 클래스, 이건 파이썬 3 버전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3에서는 이렇게 이 안에다가 메타 클래스는 뭐다라고 쓰게끔 되어 있어요. 파이썬 2에서는 언더라인 양쪽 해가지고 메타 클래스는 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신텍스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메타 클래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메타 클래스 여기 프린트 타입을 정해놓고 메타 클래스를 이렇게 아래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에서 만든 new에 의해서 오브젝트 생성되지 않는 출력되는 저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 클래스의 콜, new, init, 콜,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메타 클래스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건 일반적인 클래스의 콜과 비교해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일반 클래스의 콜은 뭐죠?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함수처럼 호출될 때 호출되는 게 콜이라는 메소드인 반면에 메타 클래스의 콜은 뭐죠?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 호출되겠죠. 이제 일반 클래스의 콜은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함수 호출하듯이 되는 것이고, 메타 클래스는 클래스를 만들 때, 만드는 클래스 오브젝트의 함수 형태의 함수 호출 형태를 가지면 얘가 메타 클래스의 콜이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클래스의 함수 호출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인스턴스 생성이에요. 인스턴스 생성할 때, 그러니까 메타 클래스의 콜이 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할 때 호출되는 게 원래 뭐로 알고 있었어요?
new, 클래스의 new, 초기화는 init인데 지금 괄호를 붙여놓으면 메타 클래스의 콜이 호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그림으로만 정리하면 넘어갔어요. 아, 그림이 없네요. 이 코드를 봐야 되겠네. 그 콜이 있고, 아까 여기 지금 메타 클래스로 지금 콜 타입을 지정을 했고요. 여기 안에 new하고, 이 클래스에 new하고 init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메시지를 각각 다 출력을 해놨으니까, 메시지를 출력한 순서를 보면 우리가, 그 순서, 호출되는 순서를 알 수 있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호출을 이렇게 쓰게 되면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것이 메타 클래스의 콜입니다. 메타 클래스의 콜이 호출되고 거기에서 new가 호출이 되고 이 클래스에 new가 호출이 되고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init가 호출이 되고 다시 메타 클래스의 콜로 리턴이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new하고 콜 init라는 그 함수 호출 자체를 어디서 컨트롤하게 되느냐면은 메타 클래스의 콜에서 호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클래스를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잘 해왔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예.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클래스를 쓰지 않고도 여러분 프로그램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메타 클래스를 쓰게 되면 조금 더 할 수 없는 일을 혹은 하기 어려운 일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보죠. 여기 표준 라이브러리에 ABC, Abstract Class라는 모듈을 제공을 해요. 저기에서 Abstract Meta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얘는 Abstract 클래스가 돼요. 파이썬에는 Abstract 클래스가 없잖아요. 다른 언어에서 제공하는 Abstract 클래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메소드를 선언하고 자, 요거는 abstract 메소드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상속받아서 정의가 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다른 언어에서 abstract 클래스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루비 같은 언어 보면은 처음에 혹 하는 게 이렇게 초기화할 때 변수를 쭉 넣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동으로 멤버로 돼 있죠. 혹시 루비 보셨으면. 우리 파이썬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width, height 넣으면 일일이 멤버를 설정하는데, 이거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메타 클래스를 오토 멤버 셋 타입으로 지금 설정한 걸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width, height를 저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width height가 설정이 돼요. 이런 재미있는 작업들. 자, 유명한 그 싱글톤 타입, 싱글톤 패턴. 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갑니다. 뉴로 할 수도 있고, 데코레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면 메타 클래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싱글톤이라는 메타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클래스가 한번 처음에 오면 등록을 하고 등록이 돼 있으면 이미 있던 거를 그냥 리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 클래스 싱글톤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오브젝트들은 전부 실제로 같은 오브젝트들이 됩니다. 자, 파이널,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는 파이널 이런 클래스라든지 자바 같은 데서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널 메타 클래스로 보면 더 이상 얘는 상속받을 수 없는 클래스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예로 이거는 트위스트 D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타 클래스 패턴인데요. 자동으로 set get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세서 타입 메타 클래스를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get x, set x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죠? 잠깐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고 아이고. 네, 잘 실행됐죠. 자, 이거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get x, set x 이런 것만 있으면은 이게 프로퍼티 지정하는 것처럼 a.x는 20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set x가 호출이 되고요. ax는 20이 나오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get x를 호출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더 보죠. 자, 레지스트리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또 다른 클래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클래스들을 한 번에 알고 싶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레지스트리 클래스를 여기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컬러가 레지스트리 클래스 리프 클래스로 지금 메타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컬러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근데 컬러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클래스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컬러라고만 하게 되면 자, 이런 그 상속받은 클래스들, 그러니까 컬러 그룹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레지스트리라는 클래스 변수에 메타 클래스에서 정의된 그 클래스 변수에 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모든 컬러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뉴머레이션 하면 돼요. 그러면 쭉 나오고요. 네, 실제 오브젝트들, 클래스 오브젝트들 지금 리스트로 변환해서 확인한 거고요. 네, 뭐 또 다른 예로 쉐입도 마찬가지고요. 뭐 쉐입, 뭐 렉탱귤러, 뭐 트라이앵글,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해놔도 나중에 보시면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쉐입이라는 걸 통해서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데코레이션 보면 뒤에 문서에 보면은 데코레이션을 쫙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 가면 데코레이션이 너무너무 많아요. 데코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해가지고 유용한 데코레이션 많이 정의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메타 클래스도 사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고급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데는 은밀하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